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테리 디바베이입니다. 2012년 8월 19일 한산한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도어 카운티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 남성이 한 명 들어오는데 좀 이 사람이 이상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오늘 비도 안 왔는데 왜 저러지?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터벅터벅 카운터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멍한 표정으로 혹시 전화 한 통 써도 되냐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 자기가 좀 신고할 게 있대요. 어쩐지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더라. 아무래도 무슨 일을 겪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직원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둘러 911에 전화를 걸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네받은 남성은 전혀 상상치도 못한 말을 해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이 남성은 36살이던 브라이언 쿠퍼입니다. 그의 살인 고백에 경찰이 곧장 출동했고 자백을 토대로 범행 현장으로 추정되는 한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의 방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아마 사망한 지 몇 시간 정도 지난 걸로 보였죠. 처음엔 가슴까지 담요를 덮고 있어서 정확히 상태를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서 담요를 걷어내자 끔찍한 범행의 흔적이 눈에 보였죠. 여성은 나체 상태였고 보니까 몸 곳곳에 심각한 타박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점이 하나 있는데 사망한 여성은 임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총 2명이 사망한 참혹한 사건인 겁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21살이던 알리샤 브룸필드였어요.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었죠. 언젠가 정의로운 범죄 심리학자가 되기를 꿈꾸던 그런 학생이었다고 해요. 쾌활하고 밝은 성격에 주변 모두에게 친절해서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기도 했었고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남자친구가 생겼고 둘은 핑크빛 미래를 꿈꿨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알리샤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자긴 아이를 원치 않는다면서 결국 그녀를 떠나게 됩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뜻하지 않게 아이를 가졌지만 알리샤는 전혀 좌절하지 않았어요. 물론 좀 갑작스럽긴 했지만 그냥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거든요. 아이에게 사랑이 가득한 아바라는 이름도 지어줬고 아낌없이 사랑해주겠다고 다짐하게 됐죠.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 또한 딸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해줬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려면 사실 안정적인 직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알리샤가 오랫동안 다닌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16살,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홈디팟이라는 가드닝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되게 좋은 게 말 그대로 그 마당 가드닝을 해주는 업체다 보니까 성수기 비성수기가 진짜 극명했어요. 그러니까 겨울은 완전 비성수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냥 유급 휴가를 주고 쉬고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시스템은 대학생이던 알리샤에게 정말 딱 맞았어요. 봄, 여름은 열심히 일하고 겨울에는 공부를 더 하고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출산 후에도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아기와 좀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리샤는 이 회사를 오래오래 다니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5년이나 다녀서 일도 익숙했고 또 적성에도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딱히 없었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이 회사에 그녀를 괴롭히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앞서 말한 브라이언 쿠퍼였죠. 그는 알리샤의 직장 상사였어요. 지역 책임자로 직원들의 작업을 감독했었죠. 그녀가 회사에 취직을 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쭉 함께 일하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브라이언이 알리샤를 보고 첫눈에 반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둘의 나이차가 근데 무려 15살이에요. 심지어 처음 만났을 땐 알리샤가 미성년자였고요. 자기 조카뻘 여자애한테 좋아한다고 매일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알리샤는 당연히 싫었죠. 하지만 브라이언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자신의 삐뚤어진 애정을 계속해서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까? 저녁 같이 먹을까? 같은 그냥 약간 찝쩍거림 정도였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동료들한테 그녀를 자기 여자친구라고 소개해요. 이럴 때마다 알리샤는 그러지 말라고 단호히 거절했죠. 근데 이렇게 거절당한 게 좀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때부터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알리샤는 겨우 21살 대학생이고 브라이언은 15살 많은, 그러니까 알리샤한테는 사실 그냥 아저씨예요. 솔직히 알리샤 입장에서 좋다고 막 따라다녀도 말릴 판에 지가 추근대는 게 말이 되냐고요. 게다가 직장 상사인데 더더욱 불편하죠. 하지만 브라이언은 이런 상대의 상황이나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아니, 내가 좋다는데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그냥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풀이도 진짜 치졸해요. 다른 직원들 있는 데에서 막 물건 던지고 욕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심지어 고객들 앞에서 알리샤를 창녀라고 부르면서 조롱합니다. 이거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직장 안에서는 물론이고 밖에서까지 자신의 직책을 남용하면서 그녀를 통제하고 또 감시하기까지 해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고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여서 월급을 반토막 내버리겠다라는 협박은 기본이고, 아니 지네 집 개 산책까지 시켰다니까요. 그리고 알리샤가 휴가 신청을 하면 전부 안 된다고 그냥 다 반려시켜버립니다. 사실 이런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휴가 기간에 어디 놀러가서 다른 남자 만날까봐 질투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알리샤가 가장 괴로워하던 건 그의 성추행이었습니다. 그녀가 그걸 거부하면 물리적인 폭력까지 가해요. 솔직히 이건 좀 도가 지나치잖아요. 알리샤는 이 상황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알리샤가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회사에 브라이언의 만행을 한번 신고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회사 측에서 경력도 길고 오래 일한 그 브라이언을 자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리샤의 신고를 그냥 묵살했고 다른 직원들도 자기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못 본 척 눈 감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브라이언에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그러던 2012년 8월 그의 여동생 결혼식이 가까워지면서 사건이 발생했죠. 그는 그 결혼식에 알리샤를 자기 연인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그때부터 같이 가자고 계속 쪼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알리샤는 당연히 싫죠.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또 그 일자리를 인질로 협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솔직히 쥐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래요? 어쨌든 알리샤는 이제 브라이언이 정말 소름 끼치고 경멸스러웠어요. 하지만 직장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엔 일단 함께 가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하지만 절대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 가겠다고 몇 번이나 당부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리샤의 어머니는 진짜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반대했어요. 브라이언의 평소 형태를 알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게다가 결혼식이 도어 카운티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가 왕복 8시간이 걸리는 꽤 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묵고 와야 되는 정도였죠. 엄마 마음이 얼마나 더 불안했겠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면서 안전히 다녀오겠다는 그 딸을 엄마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날 묵을 리조트는 하객을 위해서 전부 빌린 곳이래요. 그러니까 가족들부터 친척들까지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허튼 짓 하겠냐라면서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2012년 8월 10일 결국 알리샤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으로 출발을 했어요. 물론 출발과 동시에 좀 말다툼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별일 없이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체크인을 하는데 이때 알리샤는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됩니다. 다른 하객들하고 함께 묵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 리조트에는 알리샤랑 브라이언밖에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하객들이 묵는 리조트는 다른 곳이고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던 브라이언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곳을 지멋대로 예약을 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열받잖아요. 진짜 둘은 이 일로 엄청 크게 싸우게 됩니다. 그 후로 알리샤는 어머니에게 나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겠다. 직장도 그만둘 거다.
너무 화난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도 너 돌아올 거면 직접 데리러 가겠다고 답장을 했지만 몇 시간째 딸한테서 답이 안 옵니다. 그러다가 띠링 문자가 오는데 알리샤가 일단 결혼식은 참석하고 가겠대요. 사실 브라이언이 동생의 손을 잡고 같이 입장해주기로 했는데 자기가 가버리면 이 인간도 따라올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여동생 입장은 어떻게 해요? 결국 남의 결혼식은 망칠 수 없겠다 싶어서 이 결혼식 참석까지만 하고 돌아가겠다라는 거였죠. 다행히 당일 결혼식은 정말 무사히 끝났어요. 그런데 브라이언은 식 내내 술을 계속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완전히 취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완전 취한 채로 뒤풀이까지 끝내고 그는 알리샤와 함께 방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어제 알리샤가 나 너랑 사귈 일 절대 없을 거고 이제 회사도 그만둘 거다. 우리 친구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속이 상해서 계속 술을 퍼마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알리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요. 하지만 당연히 거절당했죠. 알리샤는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다시 볼 일 없을 거라고 대답하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온하게 잠에 든 그녀와 달리 브라이언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오늘 밤이 지나면 이 관계가 전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관계가 뭐 끝나고 뭐고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뭐 그 브라이언 입장에서는 이게 천차만별 같은 일인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자신에게 내내 냉담하고 무관심한 알리샤의 모습이 떠올랐고 갈수록 그녀에 대한 분노가 점점 차오르게 됩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상처받은 만큼 그녀도 아프길 바랬어요. 어떻게 해야 나보다 더 고통스럽지? 곰곰이 생각하던 그는 결국 알리샤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진짜 이 범죄자들 생각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자, 어쨌든 마음은 먹었고 이제 살해 방법을 모색하는데요. 처음에는 케이블 선으로 다리를 결박한 후에 목을 졸라서 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케이블 선을 챙긴 후에 잠든 알리샤 겉을 서성였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가려고 하던 순간 이때 알리샤가 잠에서 깨어나요. 앞에서 하도 풀썩거리니까 잠이 깬 거죠. 브라이언은 순간 그녀의 얼굴을 보니까 화가 좀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갈래? 라고 물었죠. 알리샤는 이번에도 거절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지가 한 일을 이제 기억을 못하나 봐요. 누가 여기서 좋다고 하겠냐고요. 브라이언은 이 단호한 그녀의 대답에 순간 분노가 폭발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대로 달려들어서 알리샤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발버둥을 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아니 제발 아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브라이언은 그녀의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알리샤는 그의 팔을 필사적으로 긁고 손을 물고 그를 멈추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브라이언은 사망한 알리샤를 바라보더니 더욱더 추악하고 끔찍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바로 그녀를 안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그는 끝내 사망한 알리샤를 성폭행하기까지 합니다. 그 후에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물로 혼자 샤워 후에 근처 주유소에 가서 자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점이 있는데요. 경찰이 그의 집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에 컴퓨터에서 수십 개의 동영상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건 모두 알리샤를 찍은 거였죠. 앞서 브라이언이 직권을 남용해서 지 개 산책까지 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데에는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의 집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둔 후에 산책 후에 자신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알리샤의 모습을 녹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사건 현장 이전 리조트 화장실 쓰레기통에도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둔 게 발견됩니다. 완전 이 진짜 그냥 변태 사이코였던 거예요. 정말 더럽고 끔찍했던 브라이언의 욕망은 결국 살인으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브라이언은 알리샤와 뱃속에 있던 아기 아바에 대한 1급 살인 2건,
그리고 시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처음 자백하던 모습은 어딜 가고 갑자기 무죄를 주장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였대요. 진짜 이런 주장하는 건 뭐 전 세계 어딜 가나 똑같네요. 근데 심신미약이라고 하기엔 범행을 굉장히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했었거든요. 무슨 심신미약이냐고요. 검찰은 그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범인인 게 너무나 확실해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접한 대중들도 그리고 알리샤의 유족들도 검찰 측도 모두 브라이언의 유죄 판결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재판에선 뜻밖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배심원단 10명 중에 2명이 무죄로 판단한 거예요. 근데 사실 배심원의 만장일치가 실패되면 다시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 재판은 1년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이 재판 결과에 알리샤의 어머니는 정말 큰 분노와 충격을 받았어요. 배심원단의 선택을 듣고는 차마 재판을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법정에서 나오게 됐죠. 알리샤의 가족들은 이 재판을 통해 아바와 알리샤의 정의를 지켜주고자 한 게 아니었다고 해요. 그들의 정의는 이미 브라이언에게 끔찍하게 짓밟혔으니까요. 다만 그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림으로써 무고한 여성과 어린이들의 삶을 보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족들은 재판이 다시 열리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알리샤의 어머니는 술에 취했다는 게 살인의 핑계가 될 수 없다며 캠페인을 열게 됐고 그 결과 위스콘신주를 포함한 32개의 주에서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변호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하게 됩니다. 비록 이 법안은 딸의 사건에 적용될 순 없었지만 이제 제2의, 제3의 알리샤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유족들이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 집행된 재판에서 브라이언은 결국 알리샤와 아바 살인에 대해서 1급 살인 유죄를 판결받아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이후로도 가족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알리샤 사건 당시 어머니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죄책감이었어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내가 데리러 갔다면 아니면 일을 그만두게 했다면 같은 약간 후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그렇기에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는 딸이 생전 가장 좋아했던 원피스의 색을 따서 퍼플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살인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미혼모들에게도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가해자 브라이언의 친동생 켈리가 함께하게 돼요. 맞아요. 그 사건 당시 결혼했던 그 여동생이었죠. 그녀는 오빠의 범행을 깊게 사죄하면서 사회복지사로서 유족들을 도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참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아무리 관련이 없다고 한들, 죄가 없다고 한들 가해자의 가족을 조금이라도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브라이언의 여동생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또 그의 사과를 받아준 알리샤의 가족들까지 정말 대단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알리샤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13년 12월 8일 고요한 새벽에 정막을 깨는 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 이웃들은 다들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나? 하면서 창밖을 두리번거렸지. 곧이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거야. 경찰들은 급하게 신고가 들어온 집으로 향했는데 이미 집안은 눈물바다더라고. 다들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하고 있었어. 그리고 하나같이 장롱을 가리켰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널브러진 옷가지 사이로 축 늘어진 팔이 보이는 거야. 그 안에 있던 건 바로 한 여성의 시신이었어. 심지어 며칠 동안 방치된 듯해 보여.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피해자의 이름은 천만이. 당시 26살이었고 스튜어디스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해.
사실 연락이 안 된 지는 며칠 됐는데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해외에 있거나 비행 중이면 그런 경우가 많았어서 가족들은 그냥 그러려니 했던 거야. 그녀는 평범한 홍콩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들을 거의 키우다시피 했었었대. 그 와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중학교에 장학금 받으면서 입학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다고 해. 부모님한테 부담 한 번 준 적 없는 정말 착한 딸이었지. 대학도 명문대인 홍콩 중문대에 갔었고. 근데 천만이가 두각을 드러낸 건 학업뿐만이 아니야. 얼굴도 엄청 예뻐서 인기도 많았었대. 졸업하자마자 취업 준비도 시작했는데 원래부터 꿈이 스튜어디스였거든. 주변 사람들도 다들 야, 너 아니면 누가 스튜어디스 하냐? 라고 할 정도로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다고 해.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홍콩의 캐세이 드래곤 항공사에 지원했고 바로 합격한 거야. 대박이지. 진짜 착착착 원하는 대로 다 해내더라고. 너무 멋지지 않아? 직장생활 말해 뭐해. 당연히 잘했지. 이제는 어엿한 2년차 선배가 되기도 했었어. 이렇게 열심히 살던 천만이는 대체 왜 자신의 집 옷장에서 죽은 채 발견될까? 자, 우선 그녀를 부검해보니까 목에 선명한 사큰이 발견됐어. 그 사큰은 목 졸라서 생기는 그 상처를 말하거든. 그리고 사망한 지는 이미 한 3, 4일 정도 지난 걸로 추정됐고 심지어 구타의 흔적도 발견돼. 그러니까 이게 타살인 건 확실한 거지. 근데 집 어디에서도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 물론 가족들이 항상 다 출근했었어서 낮 시간 동안 집이 비어져 있었거든. 그래도 누군가 집에 억지로 들어오고 막 문 따고 오고 그랬으면은 나중에라도 약간의 흔적은 발견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지. 심지어 며칠 동안 가족들은 그녀가 옷장에 있었는지 몰랐던 거잖아. 게다가 피해자 천만이는 여동생이랑 같이 방을 썼었는데 동생은 매일 이 방을 쓰면서도 언니가 옷장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해. 근데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지? 어떻게 시신이 장롱 안에 있는데 그걸 며칠 동안이나 모르냐고. 근데 이게 또 그럴만해. 우선 사건이 발생한 건 한겨울이야. 춥고 건조하다 보니까 시신이 느리게 부패했고 장롱 안에 나프탈렌 방충제가 있었던 거지. 그것 때문에 악취가 덜 났을 거라고 추정됐어. 그래도 언니가 며칠 동안 방에 안 들어오면 사실 걱정할 만도 하잖아? 경찰에 실종 신고도 안 한 게 좀 의아스럽긴 하지.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천만이는 승무원이야. 그냥 일반 직장인하고 다르게 근무 일자가 좀 불규칙하고 비행 스케줄 변동도 잦아서 연락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 또 휴일에는 남자친구랑 여행을 자주 가서 외박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남자친구랑 놀러 갔나 보다 하고 말았던 거지. 그리고 서로 사이가 되게 좋은 만큼 각자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줘서 허락 없이 막 물건을 쓴다거나 그러지 않았대. 그러니까 언니가 없는 동안에 그 옷장을 열어볼 생각도 하지도 않은 거지. 그러다가 시신을 발견한 12월 8일 오전에 언니 직장 동료로부터 며칠째 그녀와 그 연락도 안 되고 출근도 하지 않았다라는 전화를 받게 된 거야. 직장 동료들도 아니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이 있냐 싶어서 전화를 했던 거지. 그제서야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거야.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12월 4일 새벽에 언니가 출근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적이 없었거든. 그 다음부터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어. 잘 정돈된 책상과 서랍에는 단서라고 할 법한 게 전혀 없었지. 그래서 침대 이불을 걷어내보니까 그 속에 언니 유니폼이랑 늘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 그리고 하이힐이 있는 거야. 응? 하이힐? 그러니까 옷이나 가방 이런 건 그렇다 쳐도 신발을 왜 침대 위에 두냐고. 특히나 언니 성격상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생각에 누가 급하게 숨기려고 이불로 덮어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지?
이게 불길한 기분에 장롱이라도 뒤져보려고 문을 열게 되는데 옷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옷들 사이로 사망한 언니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지. 아니, 그러면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고 또 도둑 맞은 것도 없어. 그러면 강도도 아닌 것 같지? 면식범일 확률이 높은 거지. 근데 이럴 때 딱 의심되는 사람 있잖아. 바로 남자친구. 당시 천만이는 사귄 지 한 달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가족들은 둘 사이가 진짜 좋았다면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사실 제일 의심스럽잖아.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어서 바로 조사해보는데 애초에 남자친구는 사건 발생한 그 시각에 홍콩에 있지도 않았더라고.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는 거지. 자, 경찰은 일단 면식범은 확실하다고 판단했고 또 다른 주변인들을 조사해보는데 다들 바로바로 연락받고 수사에 협조적이더라고. 그런데 단 한 사람, 천만이의 전 남자친구였던 멋전쌤만 도저히 연락이 안 닿는 거야. 사실 둘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3개월 전쯤 헤어졌었거든. 사실 둘 사이에 그 관계가 끊어진 지 좀 된 거잖아. 그런데도 경찰이 그를 의심한 데엔 이유가 있었어. 바로 사건 당일 피해자 천만이가 살던 아파트 CCTV에 멋전센이 찍혀 있더라고. 게다가 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종적을 감췄었고. 이거 딱 봐도 수상하지. 그래서 그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주변인들을 찾아가서 그 행방을 묻기 시작하는데 아니 다들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이때 한 친구가 이게 수사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멋전센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한 가지 증언을 하더라고. 시간은 그가 CCTV에 찍히고 다음날 저녁 9시쯤 평소 다니던 농구장에 나타났는데 그날따라 발이 아프다면서 같이 게임을 안 하더래. 근데 보니까 목덜미에 한 5에서 6cm 정도 되는 긁힌 상처가 있던 거야.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너 어디 다쳤어? 이랬더니 막 황급히 그 상처 가리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래. 근데 그 상처가 손톱에 긁힌 듯한 상처라서 그냥 뭐지? 라고 생각하긴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번엔 12월 6일에 만났는데 그날따라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불안해 보였다고 해. 걱정이 된 친구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좀 일이 생겨서 뭐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는 거야. 근데도 애가 계속 불안해하니까 걱정되잖아. 친구가 꼬치꼬치 깨물었대. 뭐 여친한테 까였어? 아니면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어? 뭐 아버지 사업에 문제 생겼나?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 머리만 가로저을 뿐 뭐 대답은 안 하더라고. 친구도 질문하다가 지쳐서 그냥 농담으로 야, 뭐 사람이라도 죽였냐? 툭 던지는데 멋전센의 표정이 확 굳는 거야.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말을 덧붙이는데 난 내가 가질 수 없는 건 남들도 가질 수 없게 망가뜨릴 거야.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내 허락도 없이 동생한테 내 게임기 빌려줬었거든. 나 그날 그 게임기 버려버렸잖아. 이러면서 순간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더라고. 소름이 돋아서 친구는 그랬냐 뭐 그냥 알겠다 하고 인사하고 헤어졌대. 그리고 그날 이후 멋전센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 경찰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천만이를 살해한 범인이 멋전센일 거라고 확신하게 돼. 경찰은 그가 자기 고향인 썬전 지역으로 도주했을 거라고 추측했고 그 지역 경찰에 협조 수사 요청도 하고 수배 현상금도 걸게 되는데 그게 무려 8천만 원이 넘을 정도였어. 그런데도 그의 뭐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더라고. 그럼 멋전센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운송 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홍콩으로 이주했고 거기서 쭉 자랐다고 해. 어렸을 적부터 뭐 그냥 공부는 뒷전이야. 맨날 놀기만 했고 그건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지.
뭐 클럽 가고 여자 꼬시고 그리고 그걸 벼슬처럼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었대. 그러던 2012년 홍콩 클럽에서 천만이를 만나게 된 거야. 멋전세는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 둘은 만난 지 하루 만에 사귀게 됐지. 천만이 친구들은 클럽에서 남자 만난 거 그거 믿지 마라 라고 막 말려봤는데 완전 콩깍지 씌워져서 그 말 들리질 않았나 봐. 뭐 어찌됐든 둘은 그냥 평범한 예쁜 커플처럼 만나는 것 같더라고. 여자친구 퇴근 시간 맞춰서 데리러 가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또 천만이는 다른 나라에 비행 갔다 오면 꼭 남자친구 선물을 사오기도 했었었대.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둘의 마음이 식어가기 시작해. 사실 멋전센이 본색을 드러내면서부터였는데 사실 그는 20대 중반이 되도록 아직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이 부모님 용돈 받으면서 생활했던 거야. 그리고 그 돈으로 맨날 클럽 가고 술 마시고 유흥비로 썼던 거지. 그렇게 돈을 써대는데 용돈 당연히 부족했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돈 빌리고 안 갚고 그랬었대. 그러던 와중에 여자친구랑 크게 싸우는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 멋전세는 여자친구가 그 기장이랑 둘이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지 혼자 막 생각했던 거야. 물론 이거 확인된 바가 없어. 그냥 멋전세의 주장일 뿐이고. 어쨌든 이 일로 막 너 바람핀 거 아니냐 이러면서 크게 싸우게 된 거야. 근데 오히려 클럽 가고 여자 만나고 그런 건 본인 아니야? 완전 내로남불이잖아. 뭐 어쨌든 이 이후로 뭐 둘이 헤어진 건 아닌데 관계가 예전 같진 않았었다고 해. 그렇게 아슬아슬한 관계가 이어져 오는데 돈이 부족해진 멋전센이 도박에까지 손을 댄 거야. 돈을 빌리다 못해서 결국 여자친구한테까지 손을 벌리기 시작해. 사실 뭐 그냥 거의 요구하는 수준이었지. 두 사람은 매일같이 다퉜어. 그렇게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갔었고. 그러던 2013년 9월 또 돈 문제로 싸우다가 갑자기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면서 협박하기 시작해. 이 이후에 공포를 느낀 천만이가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위안이라는 좀 가벼운 형벌이 끝이었어. 이 일로 그래도 둘은 헤어지게 돼. 천만이는 멋전센과 모든 관계를 다 차단해버렸었고 그렇게 둘이 헤어진 지 2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에 그녀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시간이 흘러서 평온해졌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 같아. 이제 공기마저 달콤하게 느껴지거든. 너의 잔인함과 인성 파탄에 감사해. 덕분에 천사를 만나게 됐어. 맞아. 그녀에게는 성실하고 듬직한 새 남자친구가 생겼어. 하지만 이 행복도 잠시. 둘이 만난 지 한 달 만에 그녀는 살해당하고 만 거야. 자, 범인의 살해 동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수사망도 점점 좁혀오는데 제일 중요한 용의자 멋전센의 행방이 아주 오리무중인 거야.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3년이나 지나고 말아. 2017년 10월 드디어 경찰은 멋전센의 덜미를 잡게 돼.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너무 평범하게 살고 있던 거야. 한 가정의 가장으로 심지어 아이까지 데리고 살고 있더라고. 멋전센은 천만이를 살해하고 홍콩을 떠나서 숨어 살다가 한 여성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지금의 아내였던 거지. 아내 집에서 이렇게 얹혀 살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그렇게 결혼까지 한 거야. 아이를 출산하니까 이때다 싶었는지 자기가 천만이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아내는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길 원치 않았고 이 일을 묵인했다고 해. 그렇다면 경찰은 멋전센을 어떻게 찾게 된 걸까? 네, 이게 뭐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추정하기론 자기가 3년이나 숨어 다녔으니까 좀 마음이 느슨해진 거야. 그래서 막 밖에 편하게 돌아다니다가 걸린 게 아닐까 싶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냥 소문인데 그 장인어른이 평소에 사위가 마음에 안 들었고 근데 어쩌다가 얘 과거를 알게 된 거지. 둘이 헤어지게 하려고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어.
어쨌든 간에 잡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체포된 머천세는 바로 자기 범행을 시인했어. 근데 중간중간 교묘하게 거짓말 섞으면서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야. 범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사건 당일 전 여자친구인 천만이가 이제 날 추워지니까 우리 집 와서 겨울옷 가져가 라고 했대. 그래서 그녀 집에 가서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좀 풀린 거야. 결국 둘은 재결합을 하기로 한 거지. 그리고 그녀가 잠깐 옷 갈아입으러 가겠다라고 방에 들어간 사이에 무심코 여친 폰을 이렇게 봤는데 문자 메시지 하나가 와 있더라고. 그 내용은 현 남자친구가 보낸 따뜻한 안부 메시지.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한 머천세는 천만이에게 따졌고 둘은 다시 다투기 시작한 거야. 근데 감정이 격해지니까 천만이가 그에게 막 욕을 하면서 야, 사실 재결합도 그냥 네 놀리려고 거짓말한 거야 라고 소리를 치게 돼. 그 이야기를 들은 머천세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고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 그렇게 천만이는 사망하고 만 거야. 머천세의 증언에 따르면 곧바로 자긴 정신 차리고 그녀를 살리려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고 해. 그런데 그의 주장과 다르게 시신에는 그 어떤 CPR의 흔적도 나오지 않았어. 만약 살리려고 인공호흡을 한다거나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흉부나 등에 타박상과 아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녀를 살리려고 했다는 건 완전 거짓말인 거지.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그냥 둘이 결별 후에 천만이가 머천센의 모든 계정을 차단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막 염탐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글을 보고 완전 눈이 횟가닥 돈 거지. 그리고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 그 순간 집 안으로 침입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추측했어. 우발적인 범죄라고는 했지만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녀의 은행카드와 휴대폰을 챙겨서 그걸 팔아버렸어.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집에 가서 1,8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챙겨서 도망갔던 거야.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죄라고는 했는데 범행 전후의 그런 행적을 봤을 땐 이게 계획적으로 보이잖아. 심지어 법정에서는 자기 진술을 몇 번이나 번복하기도 해. 당연히 그 모든 진술은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 법원은 머천센이 질투심과 소유욕 때문에 한 생명을 앗아갔고 그 후로도 뉘우침 없는 모습을 보인다라면서 분노했어. 배심원단은 4시간 동안이나 토론을 해서 결국 토론 결과 살인죄가 성립됐고 종신형에 처했다고 해. 2020년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당연히 기각됐고. 혹시 안전이별이라는 말 들어봤어? 하도 연인 간에 그런 많은 사건이 발생하니까 안전하게 헤어져라 라는 말이거든? 그런데 나는 이 말이 참 속상한 것 같아. 어찌됐든 한때는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고 아꼈을 관계이잖아. 그런 두 사람의 끝이 참 씁쓸한 것 같아. 특히나 그 누구보다 한평생 열심히 살았던 피해자 천만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